예, 잘 들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2022년 축제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마치 그 축제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미리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단체는 1997년에 독일 최초의 장애예술제 그랜첸로스 페스티벌이라는 걸 시작을 했고요. 당시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사람들이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25년째 이 그 포용적 예술 활동 전반적으로 지금 전방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도 나왔지만 대여섯 개 축제나 행사들을 1년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그 크게는 이제 포용적 예술, 그러니까 장애 예술의 바운더리에 들지만 실내 축제, 실외 축제 등을 망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운영에 관한 건데요. 이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일 큰 부분이 공적인 지원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인지 그 지원금의 의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No Limits 페스티벌 같은 경우 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제일 중요한 동시대 예술 극장인 하우를 지금 파트너십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파트너십들도 어떻게 찾고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안드레아스 메더에게 공을 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드레아스는 저희 축제들의 디렉터이고 이 축제들이 지금까지도 개최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축제는 역사가 거의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25년 전에는 아주 작은 국제 페스티벌로 시작되었던 것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도시나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각 축제들의 예산 조달 방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주된 예산은 악치온 멘시라는 기금에서 나옵니다. 악치온 멘시는 독일의 복권을 판매하여 조성되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입니다. 이 기금은 주로 장애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거나 베리어 프리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디지털, 물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요. 저희 축제들은 모두 악치온 멘시의 기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축제를 한 회씩 지원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축제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축제가 매년 열릴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번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기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모든 축제에는 몇몇의 협력 파트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태프를 지원하거나 공간을 제공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식입니다. 가령 노 리미츠 페스티벌은 베를린 상원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즉 아주 큰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는 축제인 거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매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저희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스태프들이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고 하죠. 이렇게 작은 팀이 꾸려나가기에는 일의 양이 너무나 많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어디 한국이나 할 거 없이 이런 민간 단체에서 여러 가지 페스티벌을 한다는 게 늘 힘든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복권 기금이나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다시 지원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될지 프로젝트는 이미 다 쭉 열거되어 있는데 돈이 지원금에 따라서 이제 그 향방이 전해지는 그런 힘든 생활이 독일도 역시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제 복권 기금이 주로 쓰이는 게 이제 장애 예술 쪽이나 베리어 프리 쪽으로 쓰인다는 게 저희도 복권 기금이 있지만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예술 쪽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좀 더 장애 예술이나 그런 아까 기관이나 건물 이쪽으로 더 중점적으로 쓰인다는 게 네, 좀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운이 좋게 이제 2019년에 그 유럽에 있을 때 노리미츠 페스티벌 한 5일 정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되게 규모도 크고 작품도 되게 다양하고 관객도 되게 많더라고요. 작년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열린 것 같고 2019년도가 이제 8번째 페스티벌이었고 노리미츠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니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11월에 열리게 될 2022년 버전이 이제 9번째인데요. 최근에 이제 저번부터 마이클 추린스키라는 되게 유명한 안무가가 코 디렉터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간 배경이 약간 궁금하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이 페스티벌이 인터내셔널 티어터 페스티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연극 쪽에 이제 관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아마 조인하면서부터 약간 퍼포먼스 쪽으로 좀 더 선회한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축제 어떤 변화 어떻게 보면 당사자성이 더 좀 부각이 됐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하일 투린스키는 무용수이자 안무가인데요. 아마도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먼저 무용수이자 안무가이고 그 다음에 큐레이터라고 생각할 겁니다. 올해는 안무가로 참여하며 저희 모두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노리미츠 페스티벌은 맨 처음 개최되었을 때부터 가장 대담하고 흥미로운 컨템퍼러리 예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무용 작품도 있고 연극 작품도 있었죠. 중요한 건 이 작품이 어떤 대화를 생성해내고 가장 최신의 논의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올해 노리미츠 페스티벌에서도 많은 연극 작품을 선보이지만 클래식한 연극 작품은 없습니다. 모두 팀들이 직접 쓴 대본으로 공연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네 다멘 운트 헤렌의 우리가 없는 세상은 대단히 퍼포머티브한 작품입니다. 그 외에도 무용 작품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미학들이 뒤섞여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문을 열고 새로운 것을 선보이며
경계를 무너뜨리는 작품을 찾고자 합니다. 작품을 통해 신체나 사회적, 그리고 미학적 규범들의 질문을 던지는 예술가들을 찾으려는 거죠.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중요한 이야기는 모든 축제, 그 중에서도 특히 No Limits 페스티벌의 경우 매번 다른 큐레이터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매회 축제가 새로운 관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미하일 투린스키를 큐레이터로 초빙했었던 거죠. 올해는 안무가로 참여하고요. 독일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논의 중에 당사자성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장애 예술가를 위한 축제를 개발하고 큐레이팅하며 조직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죠. 특히 그 주체가 비장애인인 경우에 어때야 하는지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No Limits 페스티벌에는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큐레이터 팀을 초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하는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조직에서 장애 예술가들이 주변부가 아닌 핵심적이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관점과 프로그램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관점에 공감할 수는 있을지라도 동일한 관점을 가질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레벤 실패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는 지적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도 많은데요. 이들은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에 관해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람바짬바 극장이나 티크바 극장, 마이네 다멘 운투 헤렌 등의 단체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음 회 축제에서 시도해보고 싶은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술계에선 아주 긍정적이지만 저희에게는 마냥 기쁠 수 없는 흐름이 하나 있는데요. 장애 예술가들이 활동할 기회가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술계와 연극계가 장애 예술가를 위해 문을 활짝 열고 있고 포용성을 위해 다양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쁜 일이죠. 다만 모든 예술가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축제를 큐레이팅하거나 참여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예술가이지 기획자이자 큐레이터가 아니니까요. 물론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이게 이제 아직은 큰 이슈는 되지 않지만 그러니까 당사자성이라고 이제 말은 많이 하는데 독일에서도 그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제 논의 중에 하나인데 펀딩이 같이 열리면서 이제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무적이다. 당사자성의 라는 그 의미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석하고 작품 큐레이팅 할 때부터 팀을 짤 때부터 인력을 구성할 때부터 이제 그런 질문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같이 포함돼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예.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축제가 또 하나 제가 갔을 때 동시대 컨템포러리 작품도 되게 많이 오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 심포지엄도 굉장히 심도 있게 그 구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포지엄 한 3일인가 4일 동안 일어나는데 그 구성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는 당사자성을 바로 해가지고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 큐레이터 중에 한 명이 만성 통증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그분은 몇 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한 3시간 정도 일하면 아파서 쉬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 곳곳에 쉬는 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그냥 조용히 들어가서 하다가 그냥 정말 막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들도 온전히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거의 뭐 학술대회처럼 그 수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이제 그 세미나 주제가 Disability Arts and Crip Space Time이었는데, 크립이 CRIP, 크립이라는 단어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크리플, 뭐 그 옛날에 알던 불구에 이런 단어로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애 예술 혹은 장애 신에서 어떤 단어를 어떻게 선택하는지가 사실 정치적인 스탠스하고 굉장히 연결돼 있는데, 저는 그때 이게 도대체 크립을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좀 뭐 디테일한 거긴 한데 그걸 한번 네, 물어보고 싶어요. 2019년 큐레이터들이 왜 그 제목을 선택했는지 정확하거나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크립이라는 단어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이 단어는 영미권 예술계와 장애운동 현장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장애 예술가의 셀프 임파워먼트, 즉 스스로 힘 기르기의 일환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명칭을 스스로 정할 권리를 되찾고자 했던 것이죠. 다른 이들에 의해 딱지가 붙여지기보다는요. 퀴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원래는 욕이었던 단어를 퀴어 커뮤니티에서 탈환하여 자신들의 명칭을 스스로 정하고 오늘날 독일과 유럽에서 퀴어라는 단어는 굉장히 힙하고 트렌디한 단어가 되었죠.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보여주는 단어로 인식되는 거죠. 제가 보기론 공연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크립이라는 단어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장애 예술계의 자랑스러운 자기 이름 짓기의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도발적이기도 하죠. 올해도 크립과 생태계에 관한 토론을 개최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and ecology, which includes as well the definition on like 장애인들이 소위 정상사회라고 불리는 person because you have to 업무 환경과 작업 방식에 맞추기보다 adjust your capacity of working to a normal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의 소위 크립 시간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려 해요. 제가 이해한 건 이런데 혹 제 정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크립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겠지만 장애 예술가가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딱지 붙여지고 정의 내려지는 대신 그 명명의 권한을 되찾는 과정은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궁금한 점이 풀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권에서 먼저 쓴 말이긴 한데 크립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불구라고 불려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 스스로 그 단어를 다시 재정의하면서 다시 전유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복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퀴어처럼 그런 이제 뜻이 담겨 있다는 거. 그래서 흔히 우리가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같이 어울려서 작업할 때 장애를 갖지 않은 그 사람들의 그 스탠다드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반대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사실 독일의 이제 그 컨템퍼러리 예술 씬에서 장애 예술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떻게 지금 결합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컨템퍼러리 예술에서 이제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그게 물론 뭐 장애와 비장애 예술계가 이분법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 잠깐 봤을 때도 그게 이제 이렇게 약간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심지어 동시대 예술에서 장애 예술이 이끌어가는, 리드하는 면이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약간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올해 작품 중에 아까 루시 윌케 그분의 아까 작품이 티어터 트랩펜이라고 하면 사실 도곡권에서 제일 중요한 그 페스티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아까 참여했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또 제가 그때 들은 얘기는 뮌헨 캄메슈필레 극장 이제 그 스테이트 극장이죠. 거기에 정단원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장애 배우가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체 씬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루시 빌케의 작품이 시어터 트레펜에 초청받거나 남부의 국립극장인 미넨 캄머 슈필레에 장애 단원이 들어간 것은 독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 예술가에 대한 포용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비장애인에 의해 주도되어 온 예술 분야였기 때문이죠. 이건 분명 새로운 경향입니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연극계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프린지로 일컫는 독립 연극계가 있고 공적 자원으로 지원받는 연극계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풍부한 자원과 탄탄한 기반 그리고 안정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이런 극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수의 공공극장들이 자체적인 연극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장애 예술가를 포용하는 문제에 문을 닫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 예술가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이런 공공극장의 배우로 입성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또한 많은 극장이 베리어프리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장벽과 이유로 공공극장에서 장애 예술가들에 대한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프린지 예술계에서 훨씬 더 실험적이고 선진적인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애 예술가들과 무대 위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함께 일하는 방식을 실험하는 시도들이 있었죠. So that's why now, for example, ensembles like 람바짬바 극장이나 마이네 다멘 운트 헤렌 등의 극단들은 최근에 국립극장과 함께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작품이 국립극장의 협업이나 장애 예술에 대한 포용을 통해 제작되고 있기도 하고요. 뮌헨 캄머슈필레는 제가 알기로 6명의 배우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다섯에섯 명 정도요. 또한 최근에 역사적인 극장 건물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시설로 전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독일 정부는 최근 사회적 포용성을 위한 기금을 신설했습니다. 기관들이 장애예술단체와 함께 일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으로서 포용성을 추구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 오랜 기간 장애예술 작업을 해온 단체들과 협업하라는 식으로 지침을 주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영국에서는 이제 뭐 그 런던 올림픽 이후에 런던에서는 좀 그 공적 자금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강제적으로 그 큰 베뉴들이나 작은 극장들도 접근성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금을 내고 지원금을 이제 받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항목을 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독일도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주는 공적 자금에 공공극장이 그 장애 비장애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게끔 그런 펀딩을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지원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걸 이제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두 씬이 이제 만나는 과정이 이제 그 좀 활발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저희가 이해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찾아보고 이게 팔로우업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보나 웹사이트들이 지금 많이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왔기 때문에 독일 장애 예술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따라서 미리 리서치를 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때 가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은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크리스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향후에 이제 노리미츠 서울하고 노리미츠 인 베를린이 다른 네트워크로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축제를 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좋은 질문을 주신 것도 모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11월 베를린에서 열리는 노리미츠 페스티벌에 오신다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디지털 기술 덕분에 새로운 교류의 방식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곧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